방금 소개받은 길홍근 환경국립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시에 한국전기선박협의회의 좀 상임위원장으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탄소제로와 ESG 시대 왜 전기선박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큰 흐름 속에서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이 해양 강국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이 규제 개혁도 해오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ESG 탄소 제로 시대 때 어떤 우리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총리실 그리고 이제 국회 외교부를 통해서 한 30여 년 정부에서 이제 규제 개혁 작업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국립대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차관님 전자문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여기 같이 함께 우리가 좀 전자문서라든지 정부 내 규제 개혁을 또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 핵심은 좀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서 우리 ESG 문제를 많이 다루셨습니다. 근데 주로 기업과 국가가 해야 할 일들 주로 이제 리스폰시브니스 측면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EV의 진화라고 그러죠, 흔히들. 이 세상 모든 탈 것들의 이 전동화, 자율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제10회 국제전기차 엑스포 10년째 지금 대한민국이 잘 선도해 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전기차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선박에서 역시 전동화 그리고 이제 UAM, 드론, 육해공 모든 운송 수단들이 이제는 이런 친환경적으로 전기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새로운 이 미래의 어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라는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 앞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연성규범화에서 이제는 경성규범화되고 있는 ESG 규제 이런 차원입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는 또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큰 사실은 고민거리이자 우리가 앞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칫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자칫 정부 주도형으로 규제로 일변도로 가게 되면은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중심으로 미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 특히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까지 리스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코프 3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이 가치 사슬이 복잡하다. 그래서 대응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선제적 대응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은 이 법적 이익의 균형점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국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이 경제규제관리관을 하면서 15년 전인가요? 2009년도 EU에서 2008, 9년도 EU에서 리치 규제를 만들면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화평법, 화관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지 평가법이 도입되면서 이 굉장한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를 하면서 이 법적인 이익이 충돌을 하는데 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충돌하는 거죠. 특히 그 경제부처 쪽에 시각을 가진 어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과 사회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그래서 이게 특히 환경부 쪽은 완전히 극강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산업부 쪽이나 이쪽 파트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우리 기업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타임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서로 이제 이렇게 맞지 않는 이익의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적용이 됐을 때 대상 그룹이 어디냐? 자동차 자동차 그룹을 예를 든다면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회사가 몇 살이냐 도대체? 몇 학년이냐고? 초등학교 2학년이냐? 중학생이냐? 아니면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월드에이지를 글로벌리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보고 이 러시아의 이신 바에바처럼 높이뛰기를 하라 그러면은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최대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으로 허들을 맞춰주고 애들 나이가 나중에 이신 바에바의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이 월드 레코드를 갱신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국익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다. 여기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 할 미래의 방향, 그리고 특히 이 사회 경제적인 현실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이 해양 강국의 꿈 부분을 왜 전기 선박이냐라는 부분을 다시 들어오는데요. 이 98년도죠. 1998년도 제가 영국 유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나갔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동차 여행을 했었는데요. 이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들어왔던 가장 충격적인 이 부분이었던 게 몬테카를로라고, 모나코 여러분 가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작은 이 공국에서 5대 럭셔리 비즈니스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영업세도 받지 않고 상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카지노가 아주 멋진 카지노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포르멜랭이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리죠. 거기에 이제 럭셔리 굿즈, 모든 럭셔리 굿즈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자동차를 타고 오는 이 자동차가 세계에서 참 보기 드문 자동차들이 카지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다 집적이 되어 있는 곳, 그 작은 땅덩어리에. 그래서 마리나를 보면서 특히 제가 이제 절비에 있는 이런 요트들 보면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제일 크게 스탁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레이디 마우라. 이게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복을 입고 있는, 하얀 제복을 입는 이 선원들을 보면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서. 그래서 파악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1990년도에 론칭을 하면서 2억 불, 우리 하나로 한 2,500억 되나요? 이런 메가요트입니다. 전장 길이가 한 105m 정도 되고, 이 헬기장까지 갖춘, 그리고 심지어는 작은 미니 서브마린까지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요트들이 메가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사업가가 이걸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바바라 여사 이런 그 세계적인 기빈들이 모시고 또 얘기도 하고 큰 비즈니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메가요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걸 못하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니 이 조선산업 1위고 쉽빌딩 인더스트리 1위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전 1위잖아요. 백색 가전. 밀러라든지 이런 독일의 가전사들이 요트 산업에 다 뛰어들었거든요. LVMH라든지 그래도 IT까지 1위입니다. 그래도 우리 또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 자동차 엔진이 있습니다. 이 요트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왜 하지 않는 거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미 뉴질랜드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 조그마한 나라들도 조그마한 그런 나라들도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도 이미 이 당시에 10년 앞서서 이 요트와 이 크루즈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10대 글로벌 10위 선사에 들어가는 이태리 선사를 2개나 인수를 했죠. M&L에서. 그게 한국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의문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이 미래 신성장 분야 규제 계획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 이게 럭셔리 비즈니스라고 사치 산업이라고 이게 요트 1억짜리 보트 하나에도 엄청난 특별 소비세와 취득세를 물립니다. 5%씩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그래서 큰 게 마리나라든지 전체 3대 분야에 걸쳐서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지금 마리나나 이 레저 활동 규제라든지 이런 특히 이 전국의 사장님들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대표님들이 제발 면제 기준을 올려달라. 다 고급 선박을 분류해가지고 세금이 중과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차 연도에 1억만이라도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딩기보트라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팔 수 있으려면 1억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 안 된다는 부분들 다 부처들 설득을 해서 2008년도에 이 면제 기준을 1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의 브뤼셀에 공사로 이제 여기만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규제 기획관으로 돌아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3억. 3억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그만하지만은 그 내부의 선실도 갖추고 부엌도 있고 그래서 이 가족 패밀리 여행이 가능한 이런 요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까지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핵심은 이 메가요트로 가야 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 산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당시에 이런 마리나의 항만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들을 상당히 많이 손을 봤었습니다. 특히 레저 선박의 이 지방세 중과 면제 부분은 이게 이 보트를 사고자 하는 분들도 너무 큰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담을 줄여줘야지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자동차 강국이었습니까? 현대가 포니를 만들 때만 해도 수출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경제가 풀리면서 성장하면서 내수가 받쳐졌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얘기들인 게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 한강변에도 그렇고 이제 바닷가에도 이제 수상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수상 구조물이라는 개념을. 이게 지금 땅 위에 있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으면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또 배도 아닙니다. 배냐고 물으면 배도 아니고 부선도 아니고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죠. Nothing. 근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이 구조물들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데 그럼 여기 소방법 어떻게 적용하냐고 물었더니 그 한강 마리나는 서울시에서 대충 알아서 그 준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그럼 불이 났을 때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이게 법적인 그 담보를 못 한다면은 금융기관에 대한 그 차용도 못 하는 거죠. 신용도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겠다 해서 풀어드렸습니다. 그게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오면은 왜 전기 선박이냐? 바로 이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거죠. EV의 진화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탈 것들의 전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6개공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철도까지 또 농기계까지 지금 전동화 자율화의 걸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역시 이 선박 해운 쪽에도 이 ESG 그리고 이제 탄소 제로, 넷제로의 바람은 세게 불고 있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또 이 국제기구 IMO 회사기구에서 이런 그 해양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50년까지 넷제로까지 이 정도의 해운은 50% 줄이고 선박은 아예 70%를 절감을 시켜라 탄소 배출. 이게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전기 선박을 대체하는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전기 선박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ECL에서 이미션 컨트롤 에리아에서 대부분의 이 선진국에서는 이제는 영내 그 연안 해역에서 이런 탄소 배출을 제로로 가져가겠다는 지금 이 선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그 큰 이 글로벌 변화,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서 이 변화는 우리 분명한 변곡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크나큰 위기이자 어떤 도전에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선박 역시 이제 빠르게 전기나 친환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전기 선박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시장 미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 시장 규모가 한 270조 정도 됩니다만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조선 1위 또 배터리 1위의 나라 대한민국 왜 전기 선박에서 우리가 1위를 하지 못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배터리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도 10일이면 아마 아이슬란드에 선도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국가입니다는 MOU를 우리 전기선박협의회 해양연 같이 해서 맺을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전기 선박 그러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 북구 특히 노르웨이나 북구가 선도적인 프론트러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앙페르 페리 하이브리드의 어떤 전기 추진 차도선이라든지 또 야라 버클란드라는 이 자유운항 되는 컨테이너선들 전기 추진선들 또 퓨처 피어르드에서 이 멋지죠. 피어르드만이 자연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이 전기선으로 100% 움직이는 이런 여객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그럼 어떠냐? 한국도 마찬가지죠. 친환경 선박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디테일한 세부 지침들이 이제 지금 움직임들이 있고요. 특히 국내는 어선이라든지 연안 차도선이라든지 관광선들의 이 전기 작업이 지금 전기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매연 기간 어선에서 나오는 기름 유출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농어민들의 어떤 이 건강에도 사실은 굉장히 환경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수면에 의해서는 전기요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수부에서. 특히 WTO에서도 이제 그 유리 보조금에 대한 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유리 보조금, 제가 좀 전기차를 바꿨습니다만은 이 아이오닉 6를 타면서 느끼는 게 정말 잘 바꿨다는 생각입니다. 이 전기료가 이게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알면은 충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리는데 이게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도 안 나옵니다. 이게 보통 그 석유를 몰고 다니면은 보통 한 3, 40만 원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혜택들 미리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한국에서도 이제 이 전기 추진 차도선이 만들어졌죠. 여기 지금 이 배가 있습니다만은 이 크리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작년에 진수식을 가지고 이동식, 특히 이동식 전원 공급 충전 시스템을 갖췄죠. 트럭 2개의 ESS를 장착해서 전기 충전기를 통해서 이 배 위로 이게 지금 올라갑니다. 여기에 그 트럭이 그 배에 올라타서 2대로부터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인프라가 아직까지 그 충전 인프라가 선박 쪽에는 지금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동형으로 지금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방 분야 쪽도 이 전기 선박이 사실은 제일 먼저 적용된 분야가 이 국방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다. 레간자 뭐 얘기하지만 그런 내연기관이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속도 조정이 순간 이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고 장비 배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수함, 전투함 이런 것들이 국방 분야에서 이미 지금 전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 줌왈트라고 그 미국 구축함 보셨지 않습니까? 퀸 엘리자베스 저 영국 항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기 선박하고 있다는 말씀드려요. 이게 지금 줌왈트죠. 스텔스 구축함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 2개로 요즘 그 롤스로이스 그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과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선박 분야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여러 가지 이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만나보면은 이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규제나 정책의 어떤 부재로 해서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초기의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이게 크게는 그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이제 비싼 가격 이거였는데 가격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리고 이제 짧은 주행거리는 결국 배터리 성능을 향상을 해서 지금 아이오닉 6 한 570, 80km까지 갑니다. 한번 일회 충전에 이게 시내에 섰다 가다 하면은 재충전이 되기 때문에 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600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로 통해서 이런 배터리 성능 향상, 고속 충전 기술 이렇게 해서 충전 인프라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이 보조금 지급 가격 컨트롤 해서 대중화를 시킬 수 있던 것들이고 전기 선박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안전의 문제, 안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이런 이 핵심 부품들의 표준화, 형식 승인, 시험 검증 기준 마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급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기술 개발이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런 이 프로모션 파트너를 통해서 진흥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만든 것이 이 바로 산학연관 상호 이 협력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전기선박 협회가 아니라 협의회입니다. 일개 학회가 아니고 일개 협회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플랫폼이 되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게 큰 취지고요. 그래서 그 전기 선박 관련한 그 기술들 물론 여러 가지 그 정책, 제도 혁신, 연구 개발 포괄하는 이런 이 협력의 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큰 흐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이 국제 전기 선박 엑스포 2년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조성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셨지만은 킴스트 원장을 하실 때 지금 김종덕 우리 해양 원장님 하고 해서 이게 국제 전기 선박 이 워크숍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1회 국제 전기 선박 포럼을 하고 이제 드디어 국제 전기 선박 엑스포로 제1회 론칭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날은 4일은 창립 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족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이 신산업 규제들, 제도 부분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ESS 한전을 거치지 않는 ESS 충전해서 바로 전력 공급하는 이 지금 부분들은 안 되고 있죠.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안전 기준이 없어서 전기용품, 이동형 충전기에도 적용할 수 없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특구를 만들고 일시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전기 선박의 어떤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를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전기 설비에 대한 형식 승인의 기준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시험 검정 이런 예비 심사 부분에서 이런 기준들이 지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만은 고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아주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과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은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굳건한 제도화로 가는 길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에서 이미 글로벌 선사들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기준들이라면 가져서 쓰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이 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예비검사저도 우리 여기 박혜 전 대표님 와 계시지만 이 해외에서 이미 검증되고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도 가지고 들어오면은 조립하게 되면 다시 또 검사 가면은 이거 부품까지 다 기본 해체를 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그래서 두 대를 보통 가져옵니다. 하나는 버립니다. 해체하고는 다시 못 쓰거든요. 이게 사실은 해당 회사에서는 해외 회사에서는 이거는 영업권의 침해라는 비밀의 어떤 침해라는 소송에 제기될 수 있는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술 유출의 문제 이런 게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국제 선거의 흐름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울산 테크노 TP에 울산 테크노파크에 이제 수소 모빌리티 규제 특구가 만들어져 있죠. 수소 연료 전지 선박 이미 이제 기술은 개발돼서 이번에 빈센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빈센이라든지 이런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은 우리 기준이 불비해서 거꾸로 싱가포르나 해외 나가서 일단 영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최근에 법령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부산의 해양 모빌리티 규제 특구 역시는 LPG 추진 설비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런 기준이나 충전 시설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우리만의 갈라파고스적인 우려와 규제에 잡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요. 그 이제 프로모션, 진흥 정책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제주에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한계점들, ESS 전력 재판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단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면제시킬 수 있는 규제 특구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바라고 이게 지금 이동형 전기차 충전 키트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할 때 얘가 찾아가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충전. 이게 지금 대기업의 부장으로 계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오프스프링에서 이제 대표님이 되셔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이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요.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적으로 이런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이 모빌리티의 규제 특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실험을 자유롭게 진행도 하고 하면서 법 제도를 빨리 고쳐 나가는 것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글로벌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하는 거. 지금 UAM이라든지 이런 전기 선박이라든지 전기차, 농기계까지 철도까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ESG 이런 글로벌 어떤 이 흐름 당연히 우리가 동참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여기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전기 선박 이 EV 자체가 바로 이런 대한민국이 이런 ESG에서도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리를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말씀을 꼭 공유하고 싶고요. 특히 이 해양 강국의 꿈, 쉽빌딩 인더스트리 조선 전 세계 1위, 전기 배터리 1위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가 전기 선박 1위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양 강국의 꿈 어떻게 혁신 생태계를 일으킬 것인가 라는 것이 저의 큰 관심 사안이고요. 이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이 모빌리티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왔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미래에 대한 설계는 기술 혁신, 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의 혁신이 같이 갈 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LNG, LPG, 또 전기 선박 이런 표준막 규제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과 규제 설계에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표준을 따라갈 게 아니라 이제는 트렌드 세터가, 룰 세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결국 큰 흐름에서 우리가 좀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히 문제 해결의 코디네이터가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책은 우리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이 법제도 하나로 규정 하나를 고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특구 부분은 그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빨리빨리 했습니다만은 이 해양 강국의 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